네. 그 강의 계획서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강의 계획서가 그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연강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7번을 잡아놨어요. 내가 잡고 싶어 잡은 게 아니고 나 연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원에서 이게 일정상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연강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 강의 횟수는 이제 이렇게 작고 이 26회 횟수를 맞춰야 돼서 작고 다만 이제 연강을 이런 식으로 평일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즉 12월 4일자하고 12월 10일자는 할 수도 있어요. 상황 봐가지고. 하지만 평일날 그 화목이라든가 수요일 이런 때 이제 연강이 잡혀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연강을 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 강의를 여기 하루에 한 타임 정도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일날 연강은 없다 일단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타임씩 더 이렇게 늘려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일요일 같은 때나 토요일날 잡혀 있는 12월 4일하고 12월 10일자가 있어요. 그때 연강을 할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 이제 별도 고지를 할게요. 연강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진도에 맞춰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횟수를 채워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진도 진행하고 공부하는 데는 그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모의고사를 한 7번 내지 8번 정도 이제 상황 봐가지고 모의고사 훈련을 연습을 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가 연습을 할 예정이고 그 이제 모의고사가 없는 날은 모의고사를 매년 보는 것도 이 수험생은 부담일 테니까 모의고사는 1시간씩 이제 볼 예정인데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이제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이런 식으로 좀 일찍 오셔갖고 써보는 걸로 하시고 그 시험 없는 날은 이제 강의 테스트 형태로다가 그 전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판례 위주로다가 이렇게 써보는 형태로다가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차이점은 이제 배점은 없고 판례를 복습하는 형태, 그러니까 복습형 강의 테스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있는 날은 강의 테스트가 별도로 없고 시험으로 1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 테스트도 좀 일찍 오셔서 써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8시 40분부터 뭐 9시까지 한 20분 분량으로 이제 테스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은 뭐 9시 10분 이 정도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시험 있는 날은 뭐 9시 50분쯤에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봐주시고 교재는 이제 민법 정리, 제가 동차 때는 민법 정리하고 강의한 사례편 요 두 개로다가 민법 정리하고 강의한 사례편 두 가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 이론이고 이제 1년 농사를 지을 걸 차곡차곡 쌓아나갈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13년 판례집을 같이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붙고 떨어지고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붙는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 단발의 차이로 붙고 단발의 차이고 떨어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사람이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좀 합리성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시험에 볼 수 있는 그 전략은 다양한 책을 많이 보려고 들지 말고 반복해서 보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 그 책을 기본 교재로 딱 하나 잡아서 저 같은 민법 정리 그걸 딱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강의한 사례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강의한 사례편에 있는 모의고사가 우리 법무사 시험 기출도 넣어놨고 법행 그다음에 사명한 승진 각종 2차와 관련된 시험들이죠. 사법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넣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관련되는 것도 문제 들어있어요. 그 파트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어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종합사례편이라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사법연수원 사례 관련된 문제를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다뤘던 문제들을 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기본 민법 정리를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를 지어가면은 충분히 뭐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또 기출 문제 분석 자료라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2018년도 22년, 2022년도 28회까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드렸고, 또 꼭 봐야 될 거 먼저 정리하고 중요시해야 될 중요 주제들 이런 것도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2022년도 나와 있는 문제들도 그 쟁점 위주로다가 표시해드렸으니까, 또 기존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냐면은 이걸 전부 다 뭐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근 10년간 나와 있던 2차생을 1년 동안 공부해서 볼 사람이면 적어도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2년을 거슬러서 역산해서 최소한 10년간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볼 때 이게 몇 년도쯤에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자료가 이제 추가 판례라 그래가지고 한 19페이지 분량으로 일단 자료가 하나 나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13년간 판례집을 이제 공부를 이제 보안 교재로 사면서 공부할 건데, 그 이후 2013년 이제 2022년도 요 나왔던 14년 판례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6월 9일자 이후로 또 나온 판례들이 있어요. 현재 11월까지 이제 제가 확인한 건데, 그 10월 27일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 형사법적이라 가능성이 좀 낮는데, 하여튼간 자꾸 이렇게 추가돼서 업그레이드해서 자료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자, 진도는 뭐 채권 총론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채권 총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기본 이론 26회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시간은 사실은 기본 이론 반, 지금 예비순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가 민법을 정독하고 그래도 이해력을 좀 넓혀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판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 그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 이유 부분이라든가 또는 원심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출제한 경우가 있어요, 민법이. 예, 그건 이제 내가 그 해설을 기출 해설을 하면서 그 총평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썼는데, 근데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 잠깐 말씀드릴 건데,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수강생이 이유 부분도 다 찾아보고 원심도 다 찾아보고 이해야 되냐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사가 이제 그건 강사가 이제 찾아서 확인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족하다고 보여지고, 그걸 수험생이 다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판례는 이제 이유분에 관한 얘기도 언급해드리고, 그럼 책에다가 가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복사해서 이렇게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원심까지 볼 여력은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온 판례들이 대부분 이제 중요 판례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마 출제자가 이제 그런 걸 그 판결 요지상에 나와 있는 문제를 끌어와서 내기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유라든가 아니면 원심에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물론 그게 전혀 뭐 딴 나라에 있는 판례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상의 그 문제를 이제 그 원심에서 판단해서 그걸 본 사람이라면 좀 도움이 됐겠죠. 본 사람이라면. 근데 안 봤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합격하는 데는 없다. 자, 그리고 그 관련 파트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 출제자가 지금 내가 보니까 법원행시하고 지금 이제 이게 법무사 시험이 법원행시 주관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시에서 2차 시험으로 보는 그 과목 그 파트는 이제 법무사 시험하고 법원 승진, 법원 사무관 승인 시험하고 법원행시, 요 세 개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느낀 바가, 법원 사무관 승인 시험은 이제 그 4월 달에 보는데,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법원행시하고 법무사 시험 그 판례를, 그 문제 출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 부분에 나왔던 얘기를 자꾸 끌어와서 문제화 시켰더라고요. 법원행시도 2020년도에 보면 법원행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식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은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전화자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판례들은 이유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심. 근데 그 수험생이 그걸 찾아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강사가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왜냐하면 그
수험생이 이유도 찾아보고 원신도 이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감당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가 확인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판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 판례집 같은 경우가 이유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사실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추세가 좀 그래 보여요. 추세가 법원행시 올해 법문사 시험 그리고 또 법원 승인도 올해는 안 그렇지만 작년도 문제도 약간 그 이유 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출제자가 같은 사람인데 좀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 같아요. 출제자가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채권 총론이고 채권 총론의 이제 채권 관계의 특질하면서 뭐 항상 이제 처음부터 보는 게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하면서 주된 채무 이제 계약 목적 달성의 필요 불가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분과 동상에 있다. 518조다. 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성립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과 동상에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주된급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용수익,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사용수익 의무와 차임 지급 이게 임대차에서 주된급뿐인 것이죠. 보증금 지급이 주된급뿐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약은 성립하는 거죠. 올해도 그 문제에 보면은 이제 보증금 없이 차임만 그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큰 쟁점은 아닌데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권은 또 어때요?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금 없으면 전세권 설정격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나? 그건 된다. 그런 식의 판례가 있죠? 그렇게 참고로 봐주는 건데. 근데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이제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주된급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주된급부와 부수적 의무의 차이점을 본다면 주된급부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이제 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부수적 의무 불이행은 해제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에 있어서 주된급부와 부수적 의무를 구별하는 거죠. 이른바 보호의무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주관식은 안 봐도 되고 보호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걸 채무불이행 쪽으로 규율하지 않고 불법행위 쪽으로 규율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약간 뭐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호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쪽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간다. 아예 안 봐도 상관없고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자, 채권의 목적 쪽으로 가보셔서 이제 특정물 채권 쪽인데. 물론 특정물 채권 자체가 뭐 2차 시험으로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객관식에서 뭐 조문과 관련해서 몇 개 이제 물어보는데 다만 이제 제가 꼭 공부 같이 하면서 채무자의 성간지 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올해도 그 시험에 나왔어요. 채무자의 성간지 의무와 관련된 물론 이제 임차 부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외 부분으로 연수가 됐을 때 누가 이 귀책, 그 화재 불명일 때 특히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임차 부분은 임차인의 성간지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성간지를 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 발생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임차 외부분까지 임차인의 성간지를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 외부분 화재와 관련 손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귀책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를 올해 시험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화재 불명과 관련해서 임차 목적물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성간지물을 부담한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문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374조죠. 거기와 연계돼서 이 조문 위치를 한번 보고 쓸 기회를 찾아봐라. 쓸 기회가 있을 거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소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374조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성간지물을 부담한다. 설령 관리자의 주의무다.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뭐 객관식용이라고 보여져요. 좀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 객관식에서 우리 법무사 시험에 기출된 적도 있어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로 변경 장소를 정하지 않을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이행기 당시가 아니라 성립 당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문제 출제하는 거죠. 뭐 이걸 2차 시험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서 본 성간지으며 관련된 374조. 이게 2차 시험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과실의 기소. 자, 요건 2차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즉,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요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과실의 기소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좀 중요시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행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기속한다. 이행기 이전. 이행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기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가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에 기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 587조 조문을 끌어왔어요. 자, 한번 확인하고 그 조문을 분석해 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법무사 시험에 법원 승진 시험에 2021년도 작년이죠. 보통 법원 승진 시험은 그 4월 달쯤에 시험 봐요. 그래서 작년 21년도 4월 달에 본 법원 승진 시험 문제에 요걸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 한편 조문을 일단 확인해 보면서 587조.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원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좀 이제 어려운 조문인데 587조 한번 조문 한번 가볼게요. 587조. 과실의 기속, 대금의 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게. 동시행관계 있으면 지연손해금이 인정 안 돼요. 왜? 동시행관계 있으면 이행지체 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 동시항변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저지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계셔야 돼. 자, 587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합의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근데 여기에 엑스토지를 매매했다. 580조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매매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아직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하지 아니했다면 그럼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 그렇죠? 즉 갑이 을한테 토지를 매매했는데 아직 을한테 인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무슨 어떤 과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용이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갑한테 계속한다.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을이 매매대금을 다 안 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만일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그 과실은 을한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엑스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조문 587조는 매도인이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과실은 갑한테 계속해. 근데 그 말은 전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과실을 취득한다면 그건 매수인한테 귀속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 거 후문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대금의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대금의 이자. 그러면
이 대금의 이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연손해금의 의미예요. 지연손해금의 의미. 즉 갑으로부터 을로 목적을 인도받았다면 그 과실은 누구 거냐? 여기다 이제 물음표를 던져버려요. 갑이, 그러니까 그 580조 후문은 그 말을 좀 생략했어요. 즉,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을은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지연손해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을은 동시항변 깨지는 거예요. 동시항변 깨지니까 어떻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 즉,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무관 승리시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 써봐라.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야? 목적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현실 인도가. 목적물 인도 안 해주면 지연손해금 인정 안 돼. 왜? 동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이전 의무와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행하기 때문에 인도 안 해주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한다. 근데 인도해 줬다면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그 목적물 인도해 줬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사용이익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이래요. 매수인이 취득한다. 다시 갑이 을한테 목적을 인도해주기 전에는 갑이 목적물 사용수익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과실은 매도인이 기속해요. 근데 그 말뜻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다는 전제인 거예요. 다 줬다면 그 과실은 매수인 거예요. 또 갑이 을한테 목적물 인도해줬다면 을은 그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다 줬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것이고 설사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이게 사무관 승인시험 기출문제야.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일환으로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할 거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판례 있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이 있음을 기화로 인도 청구 못하고 부당이익 청구 못한다. 이런 판례 있죠? 그게 교회야. 해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를 해줬다면 아직 해제 안 됐다면 매수인이 그 사용수익 권한이 있고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실은 을이 거야.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줬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거고 안 줬다 하더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줬다 하더라도 을이 그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매매대금 다 안 줬잖아요. 안 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갑이 580조 후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갑은 을한테 목적을 인도해줬다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자가 엄밀하게 따지면 손해배상이다 이 소리야.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다. 갑은 을한테 매도인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등가성을 따지는 거야. 매매대금 다 줬다면 매매대금 이자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냥 을이 과실 취득하는 거지. 인도해줬다면. 근데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을은 다 안 줬어도 일단 점유할 거리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에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매매대금 다 안 줄 거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함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다라는. 이게 좀 머릿속에 잘 안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사무관 승인시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특히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 목적을 인도받은 상태를 설정해놓고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 과실에 대한 부당이익분할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험에. 부당이익분할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점유할 거리가 해제 안 됐다면 점유할 거리가 있고 사용수익 권한이 있고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 거예요.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그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다만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는 대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과실과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의 등가성을 갖고 지금 따지려는 580조에 부합하는 판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걸 법무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보시면 그래서 한편 볼드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이 점유할 거리가 있고 과실수익권이 있다. 과실을 기속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과실을 취득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익분할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법원 승인에서 물어봤다고? 없다고. 매도인은 부당이익분할 청구 못한다고. 매수인한테 기속하니까.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중요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매매대금 다 안 줬대. 안 줬다면, 그 매도한테 기소하는 거 아니야?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 예, 그렇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권이 있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 안 준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연손해금 청구하면 된다. 매매대금 플러스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래 지연손해금 청구 못 하는데 목적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매수인 동시에 깼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암기해놓으면 되시는 거고. 285페이지 종류채권?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객관식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품질, 품질과 관련해서 뭐 그 첫 줄에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특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 목차 2번에 목적물의 품질 그 밑에 특채권 이렇게 되는데 그 특을 빼버리세요. 특을 빼버리고, 즉 그 종류 찾으셨죠? 목적물의 품질 목차 2번 특채권 이렇게 되는데 그 특자가 오타가 들어간 거로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객관식용 조문이고, 특정의 방법 이것도 객관식이다. 안 봐도 된다. (286페이지) 바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요. 객관식도 잘 안 나와. 286페이지 특정의 효과. 자, 종류 채권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다. 특정되면은, 그럼 특정물에 관한 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앞에서 본 우리 성관지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특정됐을 때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물건의 위험 부담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이제 위험 부담은 우리 민법전에서는 이제 537조, 538조 여기에 그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어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실했을 때 누구한테 그 위험 부담을 떠넘길 거냐라는 논의인 거죠. 우리 법제는 뭐예요?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들인 거죠. 그래서 특정물 매매, 또 종류물 매매일 때도 그걸 특정하면 특정물 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서 이 특정물 매매일 때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봐보면 537조 나중에 그 채권 강론에서도 또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그 자체가 2차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아요. 비록 객관식에서 논의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도 제가 그 해설 부분이 이제 그런 걸 좀 달아놨는데, 임차 부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매 부분으로 연소됐을 때, 거기 보면 그 사실관계에서 보면은 화재 귀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지, 또 화재 불명인지 이런 거에 정확한 그 문제의 제시가 없어요. 즉 화재가 났는데 임차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외부분에 소실됐는데 법률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배점 15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재의 귀책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화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인지, 자연재해로 화재가 난 것인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화재가 난 것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열려있다예요, 제 말은. 법률관계를 써봐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 부분에 그것이 물론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물론 중요한 쟁점은 화재 불명일 때 또는 임차 내 귀책권에서 성관주무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답안 쓸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화재와 발생관해서 귀책 여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서 그런 걸 써봤어요. 임대인이 귀책이 있을 때는 어쩔 건데, 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어쩔 건데, 그건 위험부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부가적으로, 그게 물론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썼다면 가점 받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임대차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됐을 때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데 어떤 연결고리로서 좀 써주면 가점 받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위험 부담을 뭐 10점, 100점을 깔아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2차 시험에 물어보진 않는다래. 객관식에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X 건물을 매매했다고 치자 알아요. 매매. 매매했는데, 근데 이 매매 이후에 그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됐어요. 이게 일종의 특정물 매매잖아요. 특정물 채권이잖아요. 을은 갑한테 그 건물 인도 청구권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특정물 매매란 말이야. 그럴 때, 근데 문제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잖아요. 불능이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매매대금 이런 건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문제는 어느 일방에 귀책이 있어갖고 화재가 나서 소실됐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명백한 귀책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귀책도 없고 이 사람의 귀책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자연재해로 화재가 났을 때 이 건물 자체의 위험부담은 누가 지는 것이고 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논의를 것이 위험부담이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 불능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일방의 귀책이 있음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그 537조가 뭐라고 말하냐? 어느 일방의 귀책 없이, 즉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게 이와 같은 특정을 매매해서 그럴 때는 그 물건의 위험부담, 물건의 위험부담, 물건의 위험부담. 건물이죠. X 건물. 이 물건의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을은 그 건물에 대해서 털상 청구 못한다는 거죠. 그 건물 자체에서. 그렇지만 대가 위험부담이라는 뜻을 써요. 대가 위험부담. 대가 위험부담은 다시 말해서 매매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대금. 대가. 매매대금에 대한 위험부담은 요건 이제 채권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 이때도 건물 기준으로 요 사람은 채무자고 요 사람은 채권자라고 보는 거예요. 건물 기준으로, 물건 기준으로. 지금 위험부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매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하지만 위험부담에 관해서 채무자, 채권자 이런 개념은 물건 기준이다 이 소리야. 물건 기준, 건물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라고 보는 거고 을이죠. 대가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요. 이 사안에서 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그 물건 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 물건 위험부담은 을이 책임지고, 그렇지만 매매대금 위험부담은 갑이 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물건은 화재로 소실됐어요. 을은 그 물건 청구 못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데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사면 된다. 다른 물건 사면 된다고. 문제는 갑은 어떻게 돼? 그 물건 화재를 잃어버렸고 매매대금 청구 못하고, 그럼 결국 이와 같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화재가 나서 소실됐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그 위험부담을 떠안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죠. 매도인이. 그래서 우리 법제가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 거를 말로 해석을 들어가야 돼. 갑은 을한테 그 대가 매매대금의 부담을 갑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말뜻은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 그리고 이미 만일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매매대금 청구 못하니까 청구권 없이 돈을 받았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 위험부담됐을 때 채무자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 못하고 설사 그 매매대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537조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적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538조 1항 전문 후문이 있는데 538조 1항 전문 후문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서 규율해 놓고 있어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즉 채권자한테 명백하게 귀책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화재 소식과 관련해서 갑은 을한테 채권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의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 떠넘겨져 가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명백한 귀책이 있다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더 나아가서 548조 1항 후문도 있는데, 후문은 채권자한테 명백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서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이 소실되는 경우, 그래도 채권자한테 어느 정도 규칙은 있는 거잖아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설사 쌍방의 규칙사유 없는 화재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역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때도 역시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걸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지, 채권자 위험 부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채권 강의에서 볼 건데, 그럼 그 올해 시험에서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 올해 시험에서 어느 일방의 규칙인지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화재가 났을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법률관계 가정적 판단을 해서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화재가 소실됐을 때 무슨 문제예요?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말하냐? 판례가 있어요. 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행관계 있다 그래요. 자, 동시행관계 있는데 이 동시행관계가 오늘 이제 배울 내용도 있지만 대가적 이행상 결론관계 때문에 인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상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동시항변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가적 대가적 결론관계 때문에 동시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행상 대가적 결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공평의 원칙상 동시항변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임차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화재 등으로 소실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는 취지. 그 말을 좀 어렵게 판례가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 때 존속상의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상의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써주면 가점된다라는 거죠. 즉, 임대차에서, 그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어느 일반의 규칙사 없이 자연재해로 화재가 소실될 때 임차인이 그럼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못 하는 거냐?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할 수 있다. 물론, 그 당해 사안에서 보증금은 없어요. 그 잿건물과 올해 시험 본 잿건물과 관련해서 보증금은 없이 차임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임대차 경우는 유예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증금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써야지. 원래는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안은 보증금은 물론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안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물론 없는 사안이에요. 보증금이 있을 때는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 없는 사안이니까 보증금이 없는 사안으로 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존속상의 위험 부담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판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써주면 가점 받았을 거다. 거기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또 이제 동시항변가 나오니까 그때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자, 금전채권. 물론 이 금전채권 자체가 뭐 2차 시험으로 물어보진 않고 뭐 객관식 여기인데, 특히 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칙, 여기만 좀 잠깐 보면 금전채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으며 이행 지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식으로. 금전채무자는 지체만 있을 뿐이에요. 불능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갚는 분이지 불능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390조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요건에 관한 특칙으로서 390조 2항 전단 또는 후단이 있는데, 채권자는 이행지체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관한 과실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쓸 기회가 있었어요. 즉 우리 법무사시험에서 요 금전채무와 관련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즉 대여금 채권 관련해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이걸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조문들을 언급해서 쓸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거 규정으로서. 효과에 관한 특칙,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민사에 관한 그 법정이자는
5%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금전채권 관련해서 특히 그 손해배상,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즉, 민사에 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5%고,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6%죠. 자, 소척법상의 연 12%죠, 현행. 현행 연 12%. 과거 25%에서 20%에서 15%에서 12% 이렇게 변화가 있어 왔죠.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요거에 관한 문제를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면 2017년도에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다. 2천만. 채권자, 채무자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빌려줬다. 근데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이자 약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돈 빌려줬다. 이거를 이자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 약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이게 대여일인데, 대여일. 그리고 이게 변제기라고 가정하고, 이게 현시천재라고 가정했을 때, 돈을 빌려주면서 2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 약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자 약정을 6% 했다면 법정이자보다 높은, 지금 민사라고 생각하시고, 민사, 우리 시험도 민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 약정을 했다면 요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도 6%다라는 거예요. 6%다. 그렇죠? 약정 이자가 법정이자보다 5%보다 높게, 민사는 5%니까 했다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자보다 높은 약정일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여기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몇 프로냐라는 거예요. 5%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약정을 하긴 했는데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약정을 했다면 여기도 3%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최소한도로 5% 보장된다. 이런 식을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6% 약정했다면 지연손해금도 6%. 근데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그래도 최소한도로 법정이자 5% 상당 지연손해금. 근데 법정이자보다 낮은 약정이 있을 때 지연손해금도 약정에 따른 3%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5%다. 그런데 지연손해금도 5%이긴 한데 이 자체에 3% 약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가? 여기도 3% 약정하고 지연손해금도 3% 약정하고 이건 되는가? 이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된다. 요게 이해가 돼. 요거 물어보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있다고요. 자, 이제 이거와 달리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걸 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박스 판례가 있어요. 287페이지 우리 교구 박스 판례가 있어요. 이 박스 판례는 이런 법리인데 이건 대여금 채권 관련된 우리 판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가 아니라 박스 판례는 해제와 관련 판례예요. 해제.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해제와 관련 판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이건 대여금 채권 관련된 이런 판례에 비춰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법리가 박스 판례에 관한 법리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박스 판례는 대여금 채권에 관한 법리가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중도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 매도인, 매수인. 여기 을이라고 할게요. 쉽게. 또 갑이라고 할게요. 자, 계약금 2천만 원 줬다. 2천만 원. 계약금.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어떤 채무 불이용으로 해제가 됐다고 가정하자. 자, 해제가 됐으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수도 있고
인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인도 받았다면 목적물 반환해주면서 2천만 원 반환. 이게 동시관계죠. 그리고 2천만 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상당의 5%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5%가 이자 내지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지 지연손해금 아니다. 이런 건 배운 적 있죠? 자, 인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인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즉 동시관계 있든 없든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5%는 이자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죠?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다. 자,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2천만 원 받았겠죠? 자, 받은 날로부터 매매대금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2천만 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거 법정이자 상당의 5%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5%가 이자지 부당이득 성질이지 지연손해금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어느 시점에 지연손해금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자가 법정이자가 어느 시점에 지체에 빠져요. 그렇지. 청구한 때. 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해지됐어? 계약금 내놔? 돈 내놔? 이러면 청구한 때 지연손해금이다. 요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갖는다. 물론 동시항목에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받은 목적물이 있어서 동시항목에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받은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청구해야지. 왜? 동시항목에 있는 상태에서는 지체 안 받으니까. 근데 동시항목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돈 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청구하면 지체에 빠질 수 있는 게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해요? 여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법리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5% 법정이자라는 의미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금 반환할 때 해제돼서 혹시 계약금 반환할 때 아무런 약정을 안 했다면 5%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가. 근데 이 5%를 당사자가 그러니까 5%면은 여기 이게 아무런 약정을 안 해도 여기 5%예요. 여기 근데 이자 약정을 하면 이자 청구 못 해요. 근데 여기는 이자 이런 없어도 아무런 약정 없어도 법의 규정상 548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줘.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아무런 약정해도 5%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법정이자 5%라는 의미가. 그러면 5%면 이 지연손해금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여기도 5%라는 거예요. 여기 5%면 여기 5%. 왜? 최소한으로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보장받으니까. 근데 이 5%를 이자 법정이자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인데 당사자가 6% 약정할 수 있는가? 6%. 우리 계약할 때 나중에 혹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우리 법 조문에 548조는 5% 법정이자라고 되는데 그건 아무런 약정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6%로 하자. 6%로 하자. 합의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를 했어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법정이자 5%니까 5%에서 6% 약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은. 법정이자 지연되는 상당의 5% 약정에서도 그 낮게 약정할 수도 있고 높게 약정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 이율 약정은. 그건 합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5% 법정이자라는 의지만 그래서 법정이자니까 법에 규율됐으니까 이거 바꾸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고. 당사 약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6% 바꿀 수 있어요. 당사 합의로. 그러면 여기 6%인가? 6%예요. 여기 법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의자보다 낮은 3% 약정할 수 있나? 법정이자보다 낮은 4% 약정할 수 있나?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약정할 수 있나? 합의된 대로 간다니까. 합의된 대로.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채권은 합의가 우선이잖아. 그래서 5% 여기에 지연수익금 자체 법정이자 낮은 지연수익 약정 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법정이자 5%래. 그럼 낮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다 이 소리야. 3% 당사자가 자체 합의를 약정할 수 있다. 법정이자 낮게 약정할 수 있다. 우리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매대금 혹시 해제가 해서 반환해 줄 때 우리 뭐 법정이자 그게 높게 하지 말고 3%를 하자. 할 수 있다. 그러면 3%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3%인가? 아니다 이 소리야. 그건 이제는 5%다 이 소리야. 요거하고 같은 법리가 작용하는 거다. 그 자체에 법정이자보다 높게 약정할 수도 있고 법정보다 낮게 약정할 수 있다. 이게 주의할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해제와 관련해서 또 물어본다면 체크해 두시고 288페이지 이제 가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박스 판례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손해배상 예정이 있는 경우 398조죠. 자, 그러면 박스 이것도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2017년도에 물어봤어요. 즉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래서 398조의 감액의 대상이다. 근데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배상 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감액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히 가담은 감액할 수 있잖아요. 이 감액을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예정을 6%를 했다고 치자. 그럼 6%에서 3% 감액 이게 아니라 손해배상 6%를 환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거다. 금액 감액. 이런 거 다 물어봤다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관련 문제가 있죠? 동그라미 1, 2, 3 요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걸 신청 서류로 물어볼 수 있고 민법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근 판례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집에도 물론 이제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먼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판례집을 잠깐 또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 문제 동그라미 1번부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우리 그 위에서 봤듯이 거기 위에 있나? 여기 거기에 그냥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도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봐요. 지연손해금도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를 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그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언제 청구한 때 지체에 빠진다. 다시 원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원금 플러스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또 지연손해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금이 있고 원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있고 이행계 이행 안 하면 지연손해금 발생하잖아요. 또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연손해금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한에 정함 채권 지체 빠뜨리면 청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청구한 때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때 지연손해면 지연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손해금이 그냥 지연손해금도 기한에 정하면 셈인데 지연손해금 자체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청구해야 된다.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편 원금 채권과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이거 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위한 신설을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자가 신서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 소송의 소송물인 원금 채권이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되 단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정한다. 이게 이제 소적법상의 소장 번성은 다람나터 지연손해금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송 소적법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특례법에서 보통 이제 소위 소적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적법상의 그 지연손해금은
25%에서 20%에서 15%에서 물론 소장본 성인 다 합쳐서 20%, 25%, 20%, 15% 현재 12% 이렇게 변화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원금에 대한 판결이 이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판결 받았다면 지연세액은 몇 프로였겠어요? 25%지. 25% 받았겠죠, 이때. 요 기준으로 해서. 소장부 형들은 다음도 10%에서 받았겠지. 근데 다시 이게 이제 10년이 이제 10년이 다 될 쯤에 이럴 수 있어. 만일 이게 요렇게 가정할게. 요때쯤에 다시 10년 다 될 쯤에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시효 연장 소재기할 때 이때도 이제 원금하고 그 원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건데 이때 그러면 요 지연손해금이 요 20%로 바뀌는 거냐? 아니에요. 신소적용할 때 적용될 이율이 아니야. 애당초 25%가 그대로 적용돼요. 이 원금 플러스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때 25%로 적용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10년 연장돼서 다시 10년 연장료로다가 10년 다 될 쯤에 다시 시효 연장을 소재기하면서 다시 소송에 판결받을 때 이 20%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 25%다 그대로 그냥 원금에다가 이때서부터 뭐 돈 별로 소장본 상관하면서 다시 그때 기준으로 해서 25% 그냥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지연손해금은 신소가 적용되는 그 이율, 요거는 20% 요거다 이 소리야. 원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애당초 판결받을 당시 그 이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 지연손해금은 신소 법률이 정하는 그 적용을 받는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물어보는 판례 취지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이 좀 어려운 건데. 자, 계속 읽어볼게. 소처법 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 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이는 지연손해가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촉진 3조에 따른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민사법정률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요건 갖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 판례집을 가보시면 판례집의 그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판례집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는 요거 설명한 거라고. 지금 판례집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는 우리 교재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그 판례를 5페이지 상단에서 나와 있는 판례예요. 자, 동그라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 판례는 4페이지 있다. 4페이지. 바로 옆에 4페이지. 교재는 이제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써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약간 이제 이유도 좀 설명되어 있고 사실관계도 설명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예요. 자, 사는 이런 취지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원금이 있고 원금에 따른 A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다고 시작. 그 판결을 예를 들어서 연 25% 이런 형태로다가 판결을 받았다고 치자. 즉 원금 지연손해금 25%였겠죠. 25%였겠지.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서 갑이 원금 A 이 채권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얼마가 나와 있을 건데 그중 요 A에 대한 지연손해 이거 지연손해금인데 지연손해금 요 지연손해금만 요것만 A만 이렇게 병한테 채권 양도했어요. 채권 양도죠. 원금은 냅두고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X만 이렇게 양도했어요. 그럼 여기 A 채권 양수금이 지연손해금이 양도됐겠죠. 다 대항종 같았다고 치고. 그럼 이때
A 병이라는 사람이 만일 이렇게 을한테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스몰 a라는 또 지연손해금이 산정되겠죠.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근데 이 지연손해금은 몇 프로라고요?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죠. 그거는 신소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만약 20점이라면 20%, 20점이라면 15%, 20점이라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시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20%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렇게 신수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할 건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하다가 요거를 소치하해요. 지연손해금을 소치하해요. 그러면 요 지연손해금은 몇 프로냐?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지연손해금은 소처법상에 이렇게 연 12%, 연 20% 이걸 청구를 못하고 다만 5% 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취지 판례예요. 즉 원금을 이 지연손해금 자체를 청구하면서 지연손해를 청구한다면 신수가 적용되는 소처법상의 법률이 적용될 건데 이 지연손해금 자체 이 원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은 양도 받지도 않았다고. 지연손해금 자체를 초치해서 이것만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설사 20% 청구했다 하더라도 20%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5%만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 판례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쉬면 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예요.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소송 촉진에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송 촉진, 소처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보험 성립 다음 날부터 뭐 20%, 15% 이런 12% 이런 것들은 이행 청구 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는 적용 안 된다. 설사 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했는데 이행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는 소송 촉진대나 특례법 12% 적용, 소장보험 성립 지연손해금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혹시 늦게 오셔갖고 못 들으신 분, 강의 계획서상에 연강이 쭉 잡혀 있는데 그 연강을 별도로 하지 않고 1시간씩 한 타임을 더 늘려서 이렇게 강의 시간을 채워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마다 연강이 필요하다면 그 토요일, 일요일 잡혀 있는 강의 날짜가 있어요. 거기 12월 4일이하고 며칠 있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 때는 한 타임씩 더 늘려서 이렇게 강의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쉴게요.